네,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을 빚어왔던 갑상선암의 일부 종류가 더 이상 갑상선암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갑상선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과잉 진료 논란을 이 갑상선암이 좀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만 이제 외국의 한 위원회가 이게 갑상선암 중에 한 종류가 암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갑상선암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갑상선암은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샘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네네. 갑상선암이라고 다 같은 암은 아니고 갑상선암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유두암인지 여포암인지 미분화암인지에 따라서 그 악성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뭐 위험한 암은 아니고 다행히 95%는 이제 유두암이라 그래서 그 악성도가 조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암이고 좀 문제가 되는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0.5% 미만이어서 예. 대부분 이제 갑상선암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3분 중에 1분은 찾아보니까 갑상선암이 있었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갑상선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암이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암으로나 그렇죠. 전이되거나 예를 들자면 다른 걸 유발시키거나 그럴 수는 있나요? 갑상선암 자체가 아주 드물게 특히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이 된다던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원인은 어떤 심내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흔한 암, 위암이라든가 폐암 이런 게 더 흔하지 갑상선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는 물론 있긴 있으시지만 많지는 않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갑상선암이 아니라 종양이다 이렇게 판명이 된 거는 모든 갑상선암인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모든 갑상선,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두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암 중에서 피포형 변형이 된 갑상선 유두암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침습형이 있고 비침습형이 있습니다. 이제 비침습형은 진행되지 않고 아주 초기에 이런 암인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비침습형 유두암 중에서 보면은 절제를 해서 떼어낸 환자들 100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데 전이 있거나 문제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봤고 반대로 이제 침습형 유두암인 경우에는 100분 중에서 한 12분 정도가 전이라든가 그중에 2분은 뭐 갑상선암으로 사망하셨다던가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침습형 유두암에 대해서는 이걸 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소포형 갑상선 종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그 소포형 갑상선 종양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 갑상선을 절제할 필요도 없고 또 치료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갑상선암이요, 전 세계적으로 발병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10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 이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당 7명 발병률이었는데 최근 보고는 10만 명당 70명으로 몇 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렇게 좀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어떤 요인이 있어서 갑상선 발생이 이렇게 급증했다면은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이제 갑자기 급증해야 될 텐데 사망률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사를 많이 해서 갑상선암 발견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지나친 과잉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과잉 진단이라고 한다면 또 사망률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조기 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과 이제 7, 8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95%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한다면 최근엔 거의 100%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 부분은 과잉 진단이지만 일부분은 또 이제 조기 치료로 인한 갑상선 조기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많이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게 암이 아니고 한 종류 아까 그 비침습성을
그래서 종양으로 규정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제 뭐 악성 종양, 이게 뭐 양성이고 음성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암과 종양은 어떤 단계의 차이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양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모든 혹을 다 이제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중에서 이제 크기가 작은 건 이제 뭐 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종양 중에는 이제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뭐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악성은 점점 자라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되는 특징을 가진 종양을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양성이 악성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일부 양성 종양에서는 악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암도 일부 있습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희박하긴 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번에 암에서 종양으로 판명이 받은 이 종양은 그러면 이제 치료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네, 요번에 100개 갑상선 절제된 종양을 분석한 거는 이미 떼어낸 암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임상적으로 볼 때는 그 떼어내기 전에 어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요번 암으로 불리던 걸 종양으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는 이미 떼어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침습적인 그런 종양이 과연 침습적 종양이 되느냐, 된다면 얼마나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부분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양으로 발견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일단 우리가 미세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cm 미만이고 다른 데 침범이 없으면 갑상선은 전체적으로 절제할 필요 없이 한쪽만 절제하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이 종양에 대해서도 굳이 이제 수술을 하지 말자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한쪽만 절제를 해도 괜찮다. 아마 이런 권고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침습적, 비침습적. 네.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물론 뭐 의학적인 어떤 판단이 있겠죠. 이거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 한 것도 이 각 여러 나라의 병리학자들 간에 이게 침습적이냐 비침습적이냐를 서로 논의해서 구별해서 이것은 이제 침습적이고 비침습적이다. 이렇게 나눠서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갑상선암의 초기 증상은 뭐 어떤 거라고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혹시 뭐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예. 보통은 이 갑상선 있는 부위, 목의 앞쪽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혹으로 멍울 같은 걸로 발견이 되시고요. 혹시 이제 목소리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성대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대 결절이라든가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후두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성대 자체 문제가 없더라도 성대에 관련가는 신경에 손상이 있어서 또 목소리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이제 물론 하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증상이 없이 이제 혹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럼 자가 진단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자가 진단 아주 크게 작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간혹 이제 거울로 보실 때 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시거나 우연히 이제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요즘 이제 갑상선 암이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만져지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 검사를 하면서 정기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물론 이 갑상선암으로 숨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거의 없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생겼어도 병원을 잘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네,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발견할 경우에 치료를 또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어느 상태가 됐을 때는 병원을 가보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이제 혹이 발견되게 되면은 90% 이상은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이 혹이 악성이냐 양성인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가느다란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조그만 조직을 떼어내서 예.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보게 되고요. 양성이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 없이 좀 경과 관찰을 하셔도 충분하시겠고요. 예. 이제 악성이 나오면은 그 악성 세포 조직이 어떤 종류의 암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에 따라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고, 또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그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없어진 또 이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또 꾸준히 드셔야 되고, 또 갑상선 옆에 있는 부갑상선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없어지면 우리 이제 칼슘 조절은 못하기 때문에 칼슘 약을 또 칼슘도 보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갑상선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발 확률도 낮은 건가요? 예, 재발률은 보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보고에서는 한 5년 뒤에 한 16%, 그다음에 10년 뒤에 뭐 한 20%, 30년 뒤에 30%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물론 대부분은 5년 이내에 일어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재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갑상선암이 재발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 지켜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 생존율이 높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주의가 필요할 거고, 저도 주변에 이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치료받을 때 이제 금방 피로해하고 또 약을 계속 투여해야 하고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주의를 좀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갑상선암의 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네네. 갑상선암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내가 또 괜히 있지 않을까. 또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괜히 수술해서 약을 계속 오래 먹게 되는 건 아닌가. 예.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누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하면은 또 좀 이렇게 오해를 불신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한 주치의 의사를 다 모든 국민들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 이익이 되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아예 하지 않도록 주치의가 공고를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 하더라도 이제 적정한 수술을 치료를 할지를 또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주고 또 좀 지켜볼지, 이렇게 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줄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한 게 또 대표적인 갑상선암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김경우 교수와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